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100년 가약을 맺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커플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이혼 과정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이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숙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상속뿐만 아니라 이혼 관련된 소송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서 요즘의 이혼 소송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일단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수적으로 많이 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네.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원로 선배님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1990년대 그 시기에 이혼 소송을 손을 보면서 여성의 재산 분할권을 법적으로 민법에 도입하면서 보장을 했는데 네. 그게 축출 이혼을 방지하고 축출 이혼할 때 여성의 권익을 또 이혼한 이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혼율을 높이고 있지 않나 그런 자책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누가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꼭 해야 될 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권익은 보장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실제로 사건을 소임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 한 10배 수에서 15배 수 정도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네. 가장 많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사나요? 저만 예민한 거 아닌가요? 어머, 이 질문이 네.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변호사님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찾아오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신은숙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많이 해주시나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왔으면서도 그 순간에도 갈등을 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배우자를 원망하기보단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상담 끝 마무리쯤 조언을 하죠. 얼른 집에 가서 밥하세요. 밥하고 찌개 끓이시고 맛있는 거 끓여놓고 남편분한테 전화하세요. 저 콧소리라서 여보 밥 먹으러 와. 가세요 얼른.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혼을 정말 해야 되는 사유 같으면 나라면 이혼하겠다.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가 얼마나 본인을 귀하게 길렀고 양육을 했을 건데 행복하라고 결혼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남편한테 아내한테 인간적인 대접조차도 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죄가 아니냐 이런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런 배우자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으로 세 번째 강연에서 이런 케이스들과 또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이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늘었대더라. 정말 많이 늘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9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내 가족이 깨져서 엄마 아버지가 남남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들 잘 살라고 결혼을 시켰더니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사돈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딸 아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우리 애는 착한데 이렇게 됐습니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혼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원인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분들이 있고 연령층도 다양해서 딱 이거다라는 공통불문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혼하려는 마음과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다음에 왜 상대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가지 줄거리는 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이혼율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언론에서 들으셨어요. 이혼율이 굉장히 늘었대더라. 정말 많이 늘었다. 주변에도 보면요. 제가 볼 때 한 줄에 10명 정도 이렇게 앉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신다고 하면 그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이혼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15%, 20% 이상이 이미 이혼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으냐?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9위를 했습니다. 아유, 일이 아닌 게 어딥니까? 내려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을 앞서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인데, 그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비, 그다음에 결혼 연령 대비, 그다음에 혼인한 사람 대비 뭐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1년에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한다고 하고요.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쌍이 결혼을 하고 1쌍은 또 이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건 아니고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쌍이 매년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20만 명의 돌싱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혼 한 번 한 거 정도는 흉이 아니래더라. 뭐 이런 시대까지 온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는 건 뭐 칼로 물베기다, 부부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혼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부부 당사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혼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부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왜냐고요? 한 가정이 깨지면 부부는 자신들이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시는지, 정말 얼마나 상대를 정말 흠집을 내는지, 그 흠집을 제가 보면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문장과 단어, 표현, 모욕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읽으면 누구라도 벌떡 일어나게. 서면이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인문자라도 뭐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갈등이 가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나만 있나요? 나의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내 가족이 깨져서 엄마 아버지가 남남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자녀들의 고통을 미처 생각을 못 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아파서. 그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들 잘 살라고 결혼을 시켰더니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사돈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딸 아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우리 애는 착한데 이렇게 됐습니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부부는 자기네만 힘들어서 전혀 이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부부 두 사람만 만약에 해결이 돼서 싸우는 게 줄고 이혼이 준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자녀와 가족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라고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라는 게 참 슬픈 일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이혼율이 높아졌는가? 첫 번째,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됐어요.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법을 손을 보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당한 대우로부터 참고 살지 않겠다라는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연령이 이제 100세 세대를 길게 사시다 보니까 한 직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 직장에 다닐 수 없듯이 배우자도 한 배우자랑 100세까지 살기는 좀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또 하나 보면은 참을성이 좀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자동차가 길거리 나가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잦은 만남, 교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사실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거쳐서 세계 3위인 적도 있었고요. 요즘은 좀 낮은 겁니다, 이게. 아시아 1위인데 언제 그렇게 확 저희가 순위에서 올라갔냐면 IMF 직후입니다. IMF 직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다 기록을 갱신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부간의 이혼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부정행위와 함께 경제적인 사유가 역시 1위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가 깨지면 역시 가정의 화목도 깨지더라. 이런 부분을 이제 방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현재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불행하게도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역시 외도. 외도와 쌍벽이는 경제적인 사유가 이제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이게 연령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 10년 차 이하의,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 차 이하의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인 사유가 아무래도 더 높고, 그 다음에 10년 차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황혼이혼, 이렇게 그 연령대로 들어가면 외도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트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 내외 정도, 30% 내외 정도 해서 이 이혼 사유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마다 사유가 다 다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5, 6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물론 이제 크게 추리니까 외도, 경제적인 사유, 폭행, 폭언, 그다음에 이런 학대라고 하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댁, 처가와의 갈등, 요거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혼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느끼는 고통과 불편은 비슷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혼 사유를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하는 거 보면 부정행위하고 폭행, 그다음에 외도는 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머지 정말 불편해하는 쉽게 말하는 성격 차이다, 성격 갈등이다, 뭐 이런 거로 말할 수 있는 사유가 정말 뭐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배우자가 있죠. 첫 번째가 폭행이죠.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여자분이 사흘들이를 맞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지 말아야죠. 근데 또 사십니다. 왜냐? 그런 분들이 잘 빌어요. 다음날 잘 빕니다. 선물도 잘해요. 한 사흘 괜찮다가 또 때립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이혼해야 되죠. 이렇게 중요한 사유 말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남편분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안 되죠. 남편들이요, 떠나는 여자들한테 절대 안 주는 거 한 가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남편분들이 거기다 이제 답변서를 쓰죠. 이제 여자분들이 뭐라고 이제 소장을 쓰냐면요. 이 사람이야 맨날 며칠 어디 있어요. 저기 뭐 쌍화차집 가갖고 여자랑 같이 있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은요. 회사 격리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써서 이제 소장을 떡 넣어요. 그럼 남자분들이 이제 들어온 답변서가 2가지입니다. 전면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요. 의무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주장이 들어오죠. 특히 증거가 약할 때.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류는 맞으니까, 부정행위 맞으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아내가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들어오는 첫 번째 아침밥을 안 해줘입니다. 서면 읽다가 아침밥 얘기 나오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한 분도 안 빼고 남편분들은 다 같이 아침밥을 안 해준다를 이혼 사유 1위로 꼽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 사유라면 대부분 아침밥을 안 해주는 게 이혼 사유가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 이혼당할 거예요, 아마. 그죠? 아침밥은 서로가 힘들어서 못 해 먹는 거죠, 뭐. 아침밥 안 해준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는 거야. 발듣고 가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5년째 발길을 걷고 있다. 이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숫자. 창피해서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 사유. 부부관계를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절한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남편분들이 오면 내가 부부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정이 떨어지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의 3대 이혼 사유가 아침밥 안 해준다, 내 엄마한테 잘못한다, 성관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침밥 잘해주고 시부모님하고 사이좋고 성관계 원활이 되면 이혼 청구 안 할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사유가 단순합니다, 여성분들에 비해서. 그러면 아침밥이 도대체 뭐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분들한테. 아니 도대체 아침밥이 뭐길래요?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평생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 다 내가 관리했어요. 전 용돈만 타서 쓰고 있고. 근데 내가 아내한테 존중받는다라는 건 아침밥 얻어먹을 때 그럼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선 저도 좀 가슴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아침밥이 단순히 탄수화물 몇 칼로리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 차지한 특히 아내한테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말 그 소통 창구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남편분들이 아침밥이 밥 자체가 아니고 나의 존재 이것 때문에 아침밥에 집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침밥 하면 아침밥 해주시자고요. 아침밥. 대신 저녁을 말든지 타협을 하셔서 저도 그래서 지금은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침밥은 꼭 먹는 걸로. 반찬이 많지 않더라도 아침밥은 꼭 먹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에 정말 집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 중에 내 부모한테 잘못한다. 얼마 전에 젊은 아내가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왔는데 둘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임종할 때 그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미우니까 이 손주를 데리고 임종회를 안 간 거예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혼소송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거.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손주 한번 얼굴 보겠다는데 그걸 왜 안 보여주냐.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고. 저래서 제가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내분의 변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혼하는데. 이 말도 맞죠. 무엇이 바람직하다 옳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상하게 그 남편분들은 효도를 아내더러 하래요. 아내더러. 자기가 안 하고. 여보. 어머님 어떠신가 전화 좀 해봐. 여보 아버님한테 전화해봐. 차 새로 뽑으셨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여보 전화 좀 해봐. 저기 올해 농사 뭐 심는지 보일러 괜찮은지. 직접 하시라고요. 직접 본인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효도를 시키는 습관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또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결혼했으면 네가 김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가문에 들어왔으면 너 성이 뭐든 간에 넌 김씨 최씨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의 부모님인 것처럼 봉양을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내분들은요. 결혼해서 처음 가니까 삐쭉삐쭉 이 사람이 좋아서 뭐 결혼하겠다 왔지만
그분의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낯설고 입맛도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한 적이 될지 저렇게 한 적이 될지도 모르고 불편하게 이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가 목욕 가자로 왜 제가 어머님하고 목욕을 가야지 경기가 나는 거지 이제. 이런데 그거를 내 부모처럼 해라?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분들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왜 했습니까? 나 대신 효도할 사람 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딸들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억지로 10년, 20년 사시다가 결국은 우리 엄마 내가 모시러 갈게. 본가로 가버리고 아내분은 여기서 자녀들하고 기르고 이렇게 남 아닌 남처럼 지내면서 그럼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남편분들이 돈 끊죠. 생활비 안 줍니다. 너 내 부모 안 모셨고 너 싫다고 했으니까 나 갈게.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아내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삽니다.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못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또 한편 또 이해는 해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거 좋아해. 당신이 이거 해줘봐.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봐.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는 되게 못하면서 나도는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이제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인데 요즘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젊은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량컵으로 딱 재고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해서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딱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처갓집에 2번 가면 나도 시댁에 2번. 우리 엄마한테 용돈 30만 원 주면 나도 30만 원.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틀고 어쩌다 한번 남편이 용돈 몰래 어머님한테 이렇게 줬던 게 발각이라든 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어머님한테 쫓아가서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저희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고 뭐 있는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결혼을 했지만 좋아 부모하고 단절하고 내 가정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남편분들도. 하지만 내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모두 못하게 하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살아보셨죠? 핏줄은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지간에 살다가도 어머나 30년 만에 만나도요 30년 동안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확 친해지는 게 핏줄이에요. 그게 핏줄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하고 어머님을 끊어놓으려고 잘라놓으려고 애쓰는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냐고요. 사랑스럽지 않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도 잘한 게 없겠지만 아내도 내 남편의 혈육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면 그 남편이 불행해. 불행한 남편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시도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바라는 만큼을 잘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 남한테 우리 아내가 그래도 생신 때마다 선물은 해. 요 정도는 좀 하시자고요. 요 정도는. 그거 하기 싫으시면 뭐 결혼은 생각해 보셔야죠. 결혼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부부관계인데 이게 남녀 차이가 있어요. 남녀 차이가. 여성분들은 정기적인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표현이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든가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에게 성이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스킨십이에요. 그렇지만 남성들은 이게 생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들이 외도를 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외도하는 시기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예요. 그때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발산하고자 이제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이러다 발각이 되고 극복 못하면 그때 이제 임신해서 이혼을 하고 낳자마자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젊은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애를 시험관 아이를 너무나 어렵게 가졌는데 이 아이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성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남성은.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이해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온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70대 후반분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영감님이 바람이 나셨대요. 그래서 순간 저 충격을 먹었어요. 80다 되셔갖고 바람을 피는 분도 놀랍지만 그렇다고 그걸 질투로 나가서 막 푹 떨고 있는 저 70대 후반에 어머님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작년까지도 원활하게 성생활을 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갑자기 이 영감이 중국어 배운다고 하더니 중국어 강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정말 작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원인 중에 정말 중요한 원인이 원활한 성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가 이혼하는 예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내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을 살펴봤고, 아내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아내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물론 대표적으로 외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인데, 그거를 빼고 나면 돈 문제입니다. 돈. 그리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르면 인격적인 무시. 이런 건데요. 아내분들이 외도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들과 차이가 있는 게 남편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분의 성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도가 낮듯이 남편분들은 아내들이 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세요. 외도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외도일까? 저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3초만 보면 외도야. 3초 이상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또 얘기하시냐면 여자 100여자 다 만나도 상관없대. 집에서 돈만 안 가지고 가면 된대. 돈만. 이런 아내분들 계세요. 근데 대체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아내 정도의 수위를 보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SNS에 하트 뿅뿅 자기야 이런 거 들어가면 외도라고 봐요. 여자분들은. 그거 남자들은 그래요. 사랑해 이런 거 인사라고 여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사랑해? 사랑했으면 끝났지. 이게 외도입니다. 근데 남편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어떤 거냐면 집 하나 얻어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 주고 애 하나 정도는 낳아야 이게 외도예요. 너무 시각차가 크죠? 그죠? 근데 소송은 그럼 어디 있냐? 아내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 SNS에 여보, 당신, 어젯밤에 어쩌고저쩌고, 지난번 여행 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사례에서는 1년 총 통화수가 4,500통이었는데 한 여자랑 2,500통 주고받았어요. 이런 거 내용 없어도 부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남자분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아내분들의 눈높이에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가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도가 발각이 됐거나 이런 부부가 절대로 예전의 부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없거나 안 걸리거나 둘 중에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고통스럽게 사시는 게 돈을 안 주는 남자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 거. 어느 정도 돈을 안 준다라는 게 1원도 안 준다 그게 아니라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안 주는 거죠. 그게 다 수준이 다릅니다. 알뜰한 아내분들이요. 100만 원 주면 전기요금 내고 관리요금 내고 다 이제 쓴다는 거죠. 근데 이혼을 4번을 반복한다. 남자분이 4번째 이혼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이제 새로운 여자분이고. 남편분이 먼저 소송을 지겠어요. 여자분이 과소비한다고. 그래서 과소비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200만 원을 줬는데 매달 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 빠지고 줬는데 대출을 받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과소비랑 못 살겠다는 거야. 아내분 쪽에서 말을 합니다. 맞아요. 200만 원 주기는 했어요. 근데요. 6평짜리 빌라를요. 24평짜리로 옮겨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이 한 달에 4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저기 교회 다니신다고 11조 내라 그래갖고 220만 원 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용돈 40만 원 달에 40만 원 줘요. 그리고 관리비 내고요.
저 남는 거 없습니다. 저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제가 보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 가소비도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는 쪽에서는 일방적이고 받는 쪽에서는 항상 적죠. 그래서 주는 쪽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벌어다 준 게 5억 정도고요. 생활비 잘해야 뭐 1억 들었을 거고 4억은 반드시 통장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산이 다르다. 근데 돈을 안 주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주는 거. 두 번째, 쓸 때마다 타가래요. 콩나물 여보 2,000원. 나 오늘 파마해야 되는데 10,000원. 친정 가야 되는데 20,000원. 동창회 가는데 30,000원 회비하고 차비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어? 돈을 줘도 뭐 한다고 1,000원만 이게 타다 쓰면. 그리고 요즘 바뀌었어요. 카드를 줍니다. 카드 띵동 쓰면 어디로 가요? 남편한테 문자 가죠. 여보, 당신 커피숍에서 커피는 왜 먹어? 지금 거기 왜 있어? 뭔 시작을 마트 가서 10만 원씩 봐. 이렇게 이제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정말 못 삽니다. 이거 정말 못 살아. 이런 사유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고통받아 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내분 쪽에서 이제 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남편분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바라지 않아요. 순수한 사랑이다.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활할 만큼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줘야 책임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돈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돈을 바라지 않고 돈이 연계 안 된 건 순수한 거고 돈을 바라는 건 불순한 거라고 하면 돈 안 주는 남편의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뭔가요? 그래서 정말 특히 재혼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게 재혼이 깨질 때는 아내분한텐 당신 올 때 가져온 거 없으니까 여태 먹고 호의호식했으니까 가. 그러면 그 아내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우미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노년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상태로 축출이 되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정말 적게 줘서 안 줘서 이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인 게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됩니다. 자, 내 부모님한테 용돈을 50만 원 드리면 처갓집에도 50만 원을 드리세요. 그 이상이 만약에 뭐 불가피하게 집수리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가급적 아내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에 뭘 해주고 싶으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여서 빵 터져버리면 당신이 우리 집 해준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남편분 입장에서 너 내가 벌어온 돈 빼돌렸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통하지 않고 이게 쌓여버리면 실제로는 30만 원 줬는데 300만 원 줬을 거야, 3천만 원 갔을 거야. 이렇게 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골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는 정말 적게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다음에 똑같이 주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초혼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재혼율도 높아지고 재혼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초혼에 비해서 재혼 이혼율은 7, 8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할 때 혼인신고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혼을 다시 하시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방송에 한 번 올린 거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 라는 제목을 달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 재혼이 대부분은 이제 물론 사시다 사망해서 이제 두 분이 가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깨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뭐가 문제이냐면 두 분이 재혼하는 연령대 따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땐 특히 남자분들이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아이의 양육 문제, 이제 이 재혼 사회가 다른데 남편분들은 아이의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 그다음에 의식주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생활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물론 두 분이 똑같게 사랑했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안정 이게 굉장히 큽니다. 꼭 돈을 바래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 나의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호받고 싶다라는 심리도 있고 이래서 이제 재혼들을 하시는데 깨질 땐 돈 때문에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상하게 그 돈을 가지신 분, 그건 아내분이든 남편분든 60을 넘어서 60 중반을 넘으시면 뭐 회계본능처럼 이상하게 전원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어들 하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돈을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도 팔자 그러고, 그다음 명의 있던 것도 넘겨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현금 있던 게 몰래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전원자녀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 똑같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내가 회계본능처럼 늙어 죽을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남편분 입장에서 내가 밖으로만 돌고 바람 피고 이혼하고 정말 애들한테 못 볼 걸 많이 보였지.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그냥 얘 아빠랑 생각 끝까지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걸 보였는데 나같이 살지 말라고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전원자녀한테 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자녀들은 또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여기다 돈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대부분 깨집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도 그렇지만 재혼해서 이혼하는 거는 거의 뭐 돈 때문에 깨지더라.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리는 거, 죄송합니다. 빼돌린다고 표현하는데 돈을 이제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본인의 의지와 자녀들의 의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한 부부가 이렇게 안락하게 살기는 쉽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이혼해야 돼요? 이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이고요. 두 번째는 이혼하면 제가 얼마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는 분은 돈 안 주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큰 원칙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죠. 큰 원칙은 결혼 10년 차가 넘었으면 5대5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결혼할 때 누가 집을 해왔건 누구는 전업주부를 있고 누구는 직장을 다녔건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연체에서 5대5에서 시작을 합니다. 연차에 의해서. 그럼 5대5에서 이거를 가감할 이유가 뭔지를 따져요. 요걸 뺄 이유가 있을까? 더할 이유가 있을까를 이제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아내분이 반대하는데도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잃었다. 요거 감액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외도나 부정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빼돌렸다. 요거 감액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5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는 판사님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강력한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율의 6대4, 5대5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 부동산이 두 개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서로 상가 가지려고 그러죠. 이럴 때 유책 배우자가 강력한 배우자에겐 집을 줍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누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10년 차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6대4 비율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7대3, 8대2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5대5나 6대4 이 정도에서 재산 분할이 이동한다. 왜냐? 재산 분할은 내가 현금으로 얼마나 벌어들여서 집에 쌓고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줬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아이 낳고 같이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노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대책에 대한 문제여서 크게 재산 분할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모한테 받은 거 투기재산이라고 하죠. 친정엄마가 지난번에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준 거 100% 투기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받은 지 오래된 거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공동 주거로 사용했던 거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기재산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다 넣고 이 비율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결혼 연차, 그다음에 출산을 했는가, 그다음에 유책 사유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현재 더 누가 수입이 많고 이혼한 후에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짤막 정보를 하나 드리면 로또 당첨되시면 그건 재산분할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쉽다고들 하시는데 뭐 여론조사 하니까 70%는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로또 당첨금 외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거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은 황혼이혼 그 연세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혼이혼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런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혼한 사례죠. 정말 오래됐는데 남편분을 굉장히 제가 볼 땐 사랑했어요. 네. 근데 이 남편분이 산악회 갔다가 이제 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아내분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까지 휴학을 하고 엄마가 혹시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하루 종일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저한테 항상 그래요, 그분이. 우리 남편이요. 좀 잘생겼어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해요. 잘생겼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법정에서 만나서 이제 사인하고 이런 날인데 오실 때는 좀 수수하게 입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법원에 딱 기절하는 줄. 머리를 구룩부를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여기 오는 미니스커트에다가 화장을 싹 하고 백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네. 그걸 보는 순간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생긴 분을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잘생긴 분이 없어요. 근데 머리 허해서 늑스그한 남자분이 하나 이름 부르니까 이러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그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고 매력 있었던 거고 마지막까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왜 이혼을 할까?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때가 좀 속상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 보군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혼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인터넷에서 이혼 정보를 서치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하신 게 제 얼굴에 김태희 코를 얹으면 김태희가 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사람의 얼굴처럼 모든 모양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서 똑같은 결론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대단히 어려워서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정확히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불리한가요? 이 질문을 거의 일주일에 10번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했을 때 불리한 케이스는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별다른 갈등 사유가 없는데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소장부터 딱 냈을 때 이 경우 재판부가 그걸 판결문에 담습니다. 갈등을 회복하고 이걸 봉합할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가서 소장을 제기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라는 판결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장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부르르 떨고 오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혼을 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하면 오히려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오해들을 오늘 지혜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음 마지막 강연을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도 변호사님과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